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테마라고 하는 화장품 ODM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선케어 팀에서 지금 한 15년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강노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화장품 소재에 대해서 차세대 어떤 화장품 소재들이 좀 인기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주제인데, 사실은 이제 광노화 기전은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세션에 아마 광노화 기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떤 선크림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개발했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콘텐츠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회사 소개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콜마라고 하는 회사고 199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룹화가 되어 있고, 화장품 부문, 그리고 의약품 부문, 그리고 건강식품 부문, 총 3가지 부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콜마의 대표적인 저희 사업장이고요. 그 의약품은 HK 이노연이라고 기존에 저희가 CJ 헬스케어를 저희가 2020년 그쯤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CJ 헬스케어는 뭐 잘 아시는 컨디션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K캡이라고 해가지고 식도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콜마 B&H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는 얘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만 만드는 회사고요. 좀 많이 아시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애터미 제품, 저희가 많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곳은 화장품 부문이고요. 저희 콜마는 국내 최초 화장품 ODM 기업이고, 그리고 국내 1호 CGMP 체크업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2019년에 화장품이랑 그리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 3가지 분야를 해가지고 융합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저희 화장품 매출액은 거의 한 9,7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한 1조 한 1,000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한국에서 시작된 기업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 콜마에서 저희가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한국 콜마를 창설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뭐 미국 콜마, 캐나다 콜마 있었는데 저희가 콜마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최근에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인 곳은 한국이 주요 사이트고요. 북경, 그리고 여기 상해, 그리고 베트남도 지사가 있고, 호주, 그리고 캐나다,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 사실은 선케어 제품 좀 동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 거의 내수 시장을 거의 이제 다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데가 사실 기존엔 중국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실 중국 수출이 사실 굉장히 부진하고 있고, 지금은 최근에 지금 잘 되는 것이 동남아 쪽입니다.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수출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선케어 시장으로 1등 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거의 한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50% 정도, 한 40% 정도 미국 시장에서 아마 선케어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하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일반 화장품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OTC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규율 속에서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미국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뉴저지 쪽에 지사 연구센터를 세웠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쪽에 공장을 저희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좀 자랑이라고 하면 R&D에 대한 힘이 좀 강하다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저희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의 한 5% 정도는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직원의 한 30% 정도가 다 대부분 다 석사 이상의 R&D 연구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ODM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처방을 개발해서 일반적인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처방은 98%라고 하는데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당 특허
뭐 저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이렇게 출원 등록이 되어 있고, 기능성 화장품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주름 개선, 미백, 그리고 자외선, 뭐 튼살, 기타 등등 시사처에 이제 허가 심사를 받아야지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총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 허가 건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에 한 8,000건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융합 연구센터를 제가 19년 8월에 오픈했고요. 위치는 내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스킨케어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CX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색채 쪽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최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국내 최초로는 이제 선케어만 연구할 수 있는 선케어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가 있고, 식품, 그리고 융합복합, 그리고 피부 천연물, 향료, 패키지 스튜디오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 한 900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좀 밖으로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엠 같은 경우에는 서초 서판교 쪽에 지금 사업을 짓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면 좀 인원이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뭐 서론을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파장이 있습니다.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뭐 굉장히 많은 파장들을 태양이 이제 발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많이 좀 익숙한 파장은 자외선 파장이랑 가시광선 파장, 적외선 파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은 태양광 전체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은 이제 저희가 파장대에 따라서 자외선 UVC, UVB, UVA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UVC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다 흡수돼 가지고 저희 피부나 지표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파장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파장대가 280에서 290, 290이라고 할 수도 있고 280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파장대에서 400나노미터 파장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케어 제품은 일단 기능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UVA 그리고 UVB를 차단하는 기능적 요소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UVA, UVB뿐만 아니라 다른 파장도 차단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최근에 좀 약간 반짝이긴 했는데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을 한다고 지금 기능적으로 소구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보통 400에서 450나노미터를 블루라이트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VA는 320에서 400나노미터 파장대가 UVA 파장대고, 홍반 발생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색소 침착화라고 하죠. 색소 침착이 굉장히 취약한 파장대이고요. 그래서 이런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글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UVA 같은 경우는 장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깊숙하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해서 진피나 피하지방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피부 주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단백질 효소를 만드는 것이 UVA 파장대이고요. UVB 같은 경우에는 280에서 320으로 불려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선번, 홍반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파장대이고요. 선번을 유도하기 때문에 화상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파장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UV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 사실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선크림이 지금 저도 제가 15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선크림이 굉장히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차별화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UV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간과하고 있던 화장대였는데, UVC도 분명히 오존층에서 지금 흡수가 된다고는 하지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향을 준다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UVC가 피부에 도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이펙이나 아니면 정말 UVC가 정말 피부에 혹은 지표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피부 유형인데요. 사실 자외선이랑 피부 유형은 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좀 관계에 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을 평가를 할 때, 사실 대부분 이제 저희 한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임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체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백인부터 흑인까지 피부색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피부에 어떤 광량을 쪼이느냐에 따라서 그 홍반이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흑인 같은 경우는 사실 홍반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2010년 버전으로는 그 피처 패트릭이라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피부과 뭐 의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외선에 일정 시간 노출했을 때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 변화에 따라 반응에 따라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제가 피부과 쪽은 제가 잘 몰라서, 피부 쪽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 그런 약간 평가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설문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사실은 이거는 일단 이런 피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피부는 대부분 3타입, 4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이긴 한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피시험자 성장 기준이 이렇게 부표 1로 나와 있습니다. 부표 1로 나와 있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긴 했는데, 피부 유형 1, 2, 3형에 해당되는 피부 유형을 셀렉을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 지수를 측정을 해라라고 이제 피시험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도 사실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라서 제가 좀 저희 임상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권고사항,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배제는 할 수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그냥 참고만 하고, 요즘에는 그 세차계를 통해 가지고 그 AB 값을 통해서 IT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세차계 값을 찍으면 세차계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런 수치가 뭔가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 기준으로 사실 따르는 것은 아니고, 세차기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피부 타입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피부 타입의 뭐 저희가 보통 임상하면 10명을 임상하게 되는데, 그런 피부 타입이 한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사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그룹을 한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뭐 그룹별 한 그룹에 몇 명 이상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 그 결과 보고서가 신뢰가 있다라고 이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PF는 뭐 많이 선크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약자입니다. 선 프로텍션 팩터의 약자이고요. 이거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비차단 비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SPF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바르지 않는 피부의 MED, 그리고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바른 피부의 MED, 이렇게 나누어서 SPF 값을 SPF 값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MED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반을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최소 자외선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멀티포트라는 자외선 조사기이고요. 요 6개의 포트에서 각각 다른 양의 다른 주의 자외선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등에 이렇게 저희가 일정 여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일정 양을 바르고 일정 시간 조사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옆에 거는 자외선 제품을 바르지 않는 피부의 결과값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위에서 제가 공식을 제가 넣어드렸는데, MED라고 하는 것은 홍반이 발생하는 최소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홍반이 나타나는 최소 수치가 20일이 되고, 밑에는 이제 분모는 20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외선 제품을 바른 피부에서 결과를 보면 MED는 168이 됩니다. 그래서 21분에 168을 하면 이게 SPF 8 이렇게 해가지고 SPF 값을 정하게 됩니다. 네, PA도
SPF랑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UVA 같은 경우에는 흑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UV 파장대이기 때문에 UVB는 이제 선번, 홍반량이고요. UVA는 흑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A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도 제품을 바르지 않는 피부의 최소 흑화량, 그리고 위에는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PA라는 지수로 표기를 하게 되고 PA 1뿔, 2뿔, 3뿔, 4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PA 3뿔이 최고였었는데요. 2016년쯤에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수치를 보시면 PFA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UVA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 값이 수치화가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PA 1뿔은 사실은 2 이상만 되면 돼요. 2 이상만 되면 PA 1뿔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 PA 2뿔은 4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PA 3뿔은 이제 8 이상이 되고, 거의 곱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4뿔은 16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이 수치가 8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쉽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재원하는 연구원들은 사실 굉장히 기획이 컸어요, 처음에.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고, 어떤 제형으로 저희가 차단제를 안정화시켜야지 좀 결과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고, 사실은 지금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PF 50 플러스 P4뿔짜리 아니면 사실 안 쓰세요. 사실 이게 약간 좀 한국은 약간 공식화가 된 것 같고, 제가 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출장을 가보면 사실 그들은 사실은 저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SPF 수치에 굉장히 영향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다인종들이시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유색인종들이 사실은 SPF 높은 걸 바를 수가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백탁이라고 하죠. 화이트 캐스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흑인들은 사실 못 바를 이유 사실 없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UV에 대해서 방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를 필요가 없어서 걔네들은 최근에 갔다 보니까 SPF 30부터 50까지 그 수치 베리에이션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수치에 이제 낮아도 내가 원하는 톤에 맞는 것을 고르고, 내 피부에 맞는 그런 효능 효과의 SPF 제품을 고를 수 있게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제가 해봤는데,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이야기하셔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저는 개발할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똑같이 멀티포트 기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 흑화 나오는 양을 확인해가지고 이 피해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제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시켜드릴 텐데, 제형이랑 트렌드를 가져와봤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저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웠고, 근데 오늘 이번 차수는 제가 최대한 트렌드랑 그리고 그냥 상프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최근 기술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단 제품은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선크림을 했던 게 2010년인데요. 그때는 사실은 선크림의 종류도 사실은 거의 없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는데, 지금 사실은 그에 비해서 15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굉장히 매출도 커지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한국의 선크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높아졌고, 가치가 높아졌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거의 안 바르셨을 텐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최근부터 굉장히 많이 바르고 있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자 수준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가장 큰 요인이. 그리고 워낙 최근에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외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중요성에 대해서 노출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향상이 됐다고 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자외선 차단제만 굉장히 신경을 썼을 텐데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만 많이 있다고 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고 복합 기능성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민감성 피부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선크림의 그런 위상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자외선 차단 이게 모든 사회와 산업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규제를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너무 잘 되니까 국가별로 규제를 엄청 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일원화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 굉장히 다원화한 레시피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케어 시장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2023년 저희 칸타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수치가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이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매 성장률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팔리는 구매 매출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4,000억 정도,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0억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선크림 매출이 거의 1조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1조에 육박을 하고, 글로벌로 가면 거의 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5조에 비해서 뭐 한국 1조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뭐 GDP나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이제 선케어 제품이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일리 아이템으로서 입지를 굉장히 다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올리브영 가보시면 거의 10,000원에 뭐 한 개 혹은 세일하면 몇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평균 가격이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매 빈도나 구매 경험률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선크림이 이제 데일리 아이템으로서 좀 입지를 굳히고 있지 않나. 남녀노소 그리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커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형적으로 저희가 좀 카테고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크림, 로션, 밀크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크림, 로션, 밀크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사들한테 제품을 팔고 있는 좀 카테고리를 조금 세분화를 해보면 이제 에센스라고 하죠. 선세럼이라고 하죠. 굉장히 스킨케어 같은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가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실 게 스틱이라고 하는 게 선스틱이거든요. 선스틱이 이게 사실 선스틱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제형이 나온 지. 근데 지금 스틱 성장률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게 가이스틱 아시죠? 가이스틱. 그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가이스틱이 진짜 재작년, 작년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게 진짜. 그 한 품목으로 몇천억 정도 팔릴 정도로 많이 팔렸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멀티밤 안 쓰시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스틱을 넘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든 스틱을 써야 되는데, 스틱을 쓰고 싶은데, 그거 너무 그리지하고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소비자들이 선스틱으로 좀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틱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선쿠션 시장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그냥 스테디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통 채널을 봤을 때는 온라인이랑 드럭스토어가 완전 절대 강자 탑2입니다. 온라인은 사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성장하는 이유는 라이징 커머스 때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굉장히 뭐 저희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라이징 커머스가 한 거의 연 한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성장세에 의한 인터넷 유통의 성장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뭐 드럭스토어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올리브영이 뭐 그냥 절대 지존인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엔데믹화 되면서 아무래도 드럭스토어가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키워드는 이겁니다.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는 데일리형 선티에이징. 선티에이징이란 말이 약간 저희가 만드는 약간 복합어인데요. 선케어랑 안티에이징을 같이 붙인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자극으로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센스라든지 플루이드라든지 세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 실제로 나오는 제품들도 대부분 다 뭐 에센스 선크림, 그리고 뭐 스프레시 선세럼, 선퀴드, 플루이드 선크림 뭐 이런 제품들이 사실 대부분이 요즘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티에이징을 소구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그냥 사실은 크게 그걸 증빙을 안 해도 됐었어요. 증빙을 안 해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단순히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소구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확실히 이제 고도화가 됐다고 저는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셀피렌시 같은 경우는 레이저 UV 선스크린이 굉장히 스테디한 제품이에요. 이게 엄청 옛날 제품이거든요. 2013년, 14년 이럴 때 제품인데 아직까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형은 같으나 추가적으로 무너진 수분 장벽을 계산한다든지 늘어난 늘어난 잡티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를 같이 부과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인 것 마냥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포레덤, 뭐 V6 토너 물광 선크림도 뭐 비타민 C, 사실 비타민 C는 뭐 스키커의 고유의 항산화 소재였잖아요. 비타민 C도 이제 선크림 넣고 있습니다. 이제 별의별 걸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비타민 C에 의해서 항산화 효과를 테스트하는 인비고 데이터도 같이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좀 그래서 옛날부터 조금 확장을 시키고 싶었던 제형 카테고리인데 메이크업 전 사용하는 이제 프라이밍 톤업 선크림이 또 최근 들어 다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올리브영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부정 리뷰 키워드를 좀 살펴봤더니 이제 화장이 밀린다는 부정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밀린다는 것은 선크림을 바르고 위에 더 화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한 번에 좀 깨보자. 톤 보정이나 화장 효과까지 줄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닥터지라는 브랜드인데 닥터지가 사실 이게 그 피부과 베이스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은 그 메이크업 제품들을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 런칭을 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 그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톤업이 되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외국 제품들이 사실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색의 톤을 보정해주거나 피부 코렉션을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달바라는 브랜드에서 올해 이제 핑크 톤업 선크림이랑 그리고 보라색 퍼플 톤업 선크림을 제가 출시를 했고요. 핑크는 아무래도 이제 칙칙한 피부를 바르면 이제 화사하게 밝혀준다는 컨셉의 이런 핑크 제품이고, 보라색은 이제 약간 너무 홍조가 있고 그런 피부들을 조금 낮춰준다 시키는 그런 컨셉의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올리브영에서 리뷰가 많은 제품들의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수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달 제품도 뭐 수분이랑 수분 크림을 바른 듯, 그리고 메디얼 제품도 수분 UV 컷, 그리고 라운드랩 제품도 수분 선캡.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감이 아직까지는 그 소비자들이 선크림을 고르는데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분감이 풍부해서 피부에 끈적이지 않는 선을 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징하는 이제 소구 포인트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있던 자외선 차단 효능뿐만 아니라 이런 업그레이드된 이런 효능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티에이징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효과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제품들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인데 제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선크림은 이제 에멀전 타입 그리고 분산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에멀전이라고 하면 좀 친숙하실 텐데, 에멀전은 말 그대로 이제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 두 상을 강제적으로 섞어놓은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W 타입, OW 타입이 있는데 이 역자는 이제 워터 인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오일 안에 이제 워터 캡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피부랑 맞닿는 건 오일입니다. 그리고 OW 제형은 이제 오일 인 워터라고 해가지고 워터 안에 오일 캡슐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랑 맞닿는 것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적인 특징으로 보면 기초 제형 같은 거, 스킨케어 제품들은 대부분 다 OW 크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W 타입 크림입니다. 왜냐하면 오일이잖아요. 땀이나 피부랑 이런 바깥의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오일은 사실은 굉장히 상용성이 안 좋거든요. 땀을 묻혀도 땀이 이제 튕겨나가기 때문에 화장 지속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제형적으로는 크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메이크업 제품들은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킨케어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크림은 사실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분산 타입은 유분산, 수분산, 그러니까 원페이스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얘들은 사실은 그 페이스가 두 개거든요. 워터 페이스, 오일 페이스가 두 개인데,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원페이스로 되어 있고, 유분산이라는 것은 그냥 오일로만 되어 있고, 오일 덩어리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수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수분 덩어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형을 한번 가져왔는데, 제 회사에서 지금 팔고 있는 제형인데, 이따가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발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발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제형은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선크림 제형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림, 로션, 밀크 타입도 있고, 롤온 타입도 있고, 뭐 젤, 미스트, 스프레이, 스틱. 그리고 이거 뭐 견밀 이펙트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이런 A2NAG 크림 팩트도 있고, 뭐 LS 팩트, 쿠션, 무스 파우더, 팩트 등등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간 제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립스틱도 이제 나옵니다. 립스틱 나옵니다. 립스틱. 네. 립스틱도 이제 SPF 지수가 들어간 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막 높지는 않지만 15 정도로 해가지고 저자외선 차단제. 입술도 피부니까 여기를 보호하자.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선크림 이제 처방, 저희는 사실은 이제 레시피를 처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의 기본 성분은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 이제 오픈 소스예요. 왜냐하면 단상자 보시면 인그리디언트라고 해가지고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약간 취약한, 비밀이 사실 없는 그런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 그리고 유화제, 에몰리언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일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제, 점증제, 보습제, 보존제, 파우더 폴리머,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화제는 이제 제형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두상이 안 섞이는 상황을 억지로 섞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이제 안정장치를 해놓는 게 이제 유화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UV 필터라든지 아니면 모이스처라이징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일들을 대부분 다 에몰리언트라고 불리게 되고, 그리고 뭐 폴리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흐름성을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제형에서는. 이게 너무 흐름성이 좋아버리면 이게 뭐 토출하시다가 확 터져버릴 수도 있고, 사용하시다가 굉장히 불편도 일단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안에 캡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캡슐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뭉치면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뭉칠 수 없도록 뭔가 중간에 사슬처럼 저희가 막 막아놨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폴리머고요. 사슬을 많이 박아놓으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없어지겠죠. 그럼 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를 저희가 좀 부여하기 위해서 폴리머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향이나 보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국가별로 이제 UVB랑 UVA를 차단한다는 그 차단 마크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좀 UVB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원화되는 게 대부분 이제 SPF 이렇게 지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FDA 법 안에 있는 인피보 테스트 시험법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ISO라고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법으로 다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UVB는 모두 다 2차 적용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지만 SPF 지수를 표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V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아시아, 한국 포함해서 중국, 일본은, 동남아는 이제 인비보, 얘는 이제 인터내셔널 법으로 하는 임상을 시험을 통해서 이제 UVA가 얼마만큼 차단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표기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A 플러스 하나, 플러스 2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호주는 다릅니다. 얘네들은 이제 UVA가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차단을 한다는 내용을 소구를 하려면 얘들은 이제 비보 실험을 안 하고 비트로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냥 임상 시험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외선 아까 제가 파장대가 280에서 400 나노미터라고 파장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장대를 굉장히 브로드하게 커버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UVA 쪽 파장 320에서 400 나노미터 쪽만 잘 커버를 하면 폭부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파장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파장을 잘 커버를 해야지 UVA를 커버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오세요. 그 자외선 차단제가 올게닉 그리고 인올게닉 필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유기 자외선 차단제랑 무기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 벤젠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젠골을 가지고 있어서 그 UV를 받으면 자기들이 흡수를 해버립니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UV가 피부에 닿지 않게끔 이제 블러킹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그냥 무기물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가루로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흡수는 하거든요. 근데 흡수하는 양보다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캐터링, 리플렉팅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조금 뜨고 있다는 게 이게 마일드한 컨셉이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아까 제가 UV를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흡수를 하면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기 위해서 대부분 다 열 에너지로 빼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한 열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런 자극 때문에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겨날 수 있다. 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조금 트렌디한 그런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그냥 아까 제가 유기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제품 화학명을 좀 나열을 해봤고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더라도 UVB 영향을 커버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 그 UVA를 커버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기자외선 차단제고요.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진콕사이드.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이제 합성하는 과정에서 아라타제형과 루탈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루탈형이 조금 더 광학적으로 광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는 광에 잘 버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루탈 형태를 많이 쓰게 됩니다. 루탈 형태를 많이 쓰게 되고 진콕사이드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르사이드밖에 요 종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진콕사이드는 대부분 UVA를 차단하는 성분이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UVB를 차단하는 소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입자 사이즈 때문에 그런데요.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입자를 굉장히 많이 쪼갤 수 있어요. 보통 15나노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근데 진콕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술이 좋아져서 조금 앞쪽으로 시프트가 되긴 했지만 보통 40나노 정도. 그래서 그 이제 입자에 따라서 그 반사시킬 수 있는 파장대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UVB를 잘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자가 조금 크면 클수록 UVA를 차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진콕사이드가 많이 뜨는 게 이게 굴절률을 보시면 얘가 2.7이에요. 얘 2.0이거든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이 반사되는 그 각도인데 굴절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벡터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굴절률이 낮다는 것은 조금 더 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쓰는데 벡터가 싫어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콕사이드 베이스를 좀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섞어서는 안 하고 한 가지 타입만 쓰는 거예요? 아니 같이 쓰면 사실 저희 제일 좋은데 네.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진콕사이드만 썼을 때는 UVB 차단을 사실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는데 얘는 작게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만 쓰더라도 낮은 백탁도를 유지하면서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게 100%짜리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직관적인 거고요. 아까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 이렇게 5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무기자산 차단제는 이렇게 완전히 불투명한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일에 비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굉장히 그리지해지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포를 하고 이제 러빙을 했을 때 얘는 흡수가 조금 덜 되죠. 약간 그리지함이 남아있고 글로시함이 남아있고 하지만 얘는 이제 백탁이 굉장히 도는 이런 좀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뭐 자외선 차단제를 제품을 뭐 개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성분을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이제 이렇게 보실 텐데 자외선 차단 제형이랑 소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 자외선 차단, 안정성, 용기 뭐 요 정도가 있는데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시 국가별 자외선 차단제 규제랑 배합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가별로 임상 시험법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상을 2번, 3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갈 경우, 유럽에 갈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제형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형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형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도 경도가 하락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캡슐이 뭉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상품성이 잃어버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게분체들은 서로 응집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무게분체가 뭉치면 백탁이 굉장히 많아지. 잘 분산돼야지 피부에 이제 약간 이분하게 발리기 때문에 백탁이 떨어지는데 뭉쳐버리면 두껍게 바르잖아요. 그럼 백탁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는 것도 백탁이 높은데 자외선 차단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오일 분리, pH 변화, 뭐 기타 등등. 용기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성분은 쿠션을 많이 쓰시는데 아까 제가 메이크업 제품은 대부분 WO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OW가 좋은 게 뭐냐면 수분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를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써는 사실 시원해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쿠션 만들어볼까 해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이게 불어나더라고요. 원래 스펀지가 요 모양이거든요. 근데 무리를 다하니까 얘들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제형이랑 그런 용기왕도 상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좀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술 제가 작년에 제가 좀 개발해가지고 올해 아마 러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술을 조금 리뷰를 해드리면 트리플 선티에이징이라는 저희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트리플 3가지 선 그리고 아까 에이징을 막아준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일반 스킨케어 제품 이상의 노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선 제품이 없을까라고 저희가 착안을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노화의 주범이 뭘까? 광노화가 있고 연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광이랑 열을 다 우리가 커버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항산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액티브가 있으면 더 좋겠다. 3가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을 케어를 하고 열을 케어하고 그리고 저희가 액티브 성분을 제형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자 라는 컨셉으로 오늘 금호홍대랑 저희가 코어를 해가지고 지금 과제 숙제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금나노, 금호홍대 쪽에서 금나노 막대를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근적외선 차단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약간 혹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화장품이 사이언티픽이랑 약간 패션이랑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하이브리드 쪽이라서 굉장히 관능적 그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사실. 그래서 컨셉 괜찮네? 그럼 여기에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코팅을 하면 어떨까라고 코팅해봤더니 코팅이 되더라고요. 코팅이 되고 다시 겉면에 항산화 소재를 같이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겹 코팅을 했고요. 중간에 적외선 커버해줄 수 있는 금나노 막대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천연 추출물 이게 3가지를 코팅해가지고 제가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은 근적외선이라고 하면 NIR이라고 하는데 얘는 열을 부여를 해줍니다. 열을 부여해주고 부여라기보단 열을
열을 좀 일으키게 합니다. 근적외선을 계속 여기에 피부에 받으면 그 한의원 가시면 빨간색 그 조명 있잖아요. 그게 따뜻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 태양광도 근적외선이 있으니까 근적외선을 막으면 피부 뭐 온도도 낮아지겠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비버 테스트를 해봤더니 바르기 전과 바른 후에 저희가 온도를 찍어봤더니 마이너스 5도 정도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괜찮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티탄을 그 아까 금나노 파티클에 붙였을 때 자외선 차단도 잘 될까? 저희가 그래서 비트로 흑광도를 찍어봤더니 요거는 이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없는 화장이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저희가 그 코팅을 해봤더니 자외선 A, B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흑광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외선 차단 문제도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항산화제도 저희가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콜라겐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요 끝에가 요 앞에 거는 이제 그냥 저희 플라시고 없는 거 대조군이고요. 요거는 코팅되지 않는 그냥 제품을 넣은 거, 코팅된 소재를 넣은 제품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프로콜라겐이 이제 증가하는 것도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과제도 하고 있고요. 특허도 지금 다 발표된 거. 또 하나는 메타 썬킹 큐어이라고 해가지고 스킨케어 제품을 대신 바르고 싶은데 단순 보습 그리고 진정 이상으로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다 넣은 선케어 제품은 불가능할까? 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퀘세틴이라고 하는 제약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노화 성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항산화, 항암, 항당 효과가 있고, 그리고 피부 노화에 보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염증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 다 수제의 논문으로 다 입증된 소재고. 근데 이 소재를 사실 기존에 저희 화장품에 좀 못 썼던 게 얘들이 난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랑 오일이랑 어떤 베이스에도 잘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테카 좀 엄청 유명한 세라마이드 이런 거. 걔들은 진짜 굉장히 난용성이거든요. 잘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안 녹는 게 사실은 용해가 된다는 거는 얘네들이 굉장히 미리 굉장히 작은 입자로 쪼개져서 저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게 자기들이 이제 그 녹기 싫은데 막 녹아있으면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해요. 그 뭉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큐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을 하나 더 쌌어요. 캡슐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캡슐레이션을 해봤더니 얘네들끼리 이제 뭉치는 것도 좋아지고 제형 안정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큐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껍질 레이어층을 안 쌌을 때는 얘네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형도 분리가 되고 그렇게 결정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큐레이어를 한 번 쌌더니 굉장히 안정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응집 현상이 없어진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제형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 항산화 효과가 아까 퀘세틴이랑 굉장히 뛰어난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C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얘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항산화제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저희가 많이 바람을 못 쓰고 제형이 못 쓰는 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건데 얘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DPPH라는 이제 항산화 테스트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를 사용했을 때 100% 항산화 여기 제일 좋은 걸 100이라고 했을 때 비타민 C가 97%거든요. 근데 저희가 큐레이션 해가지고 퀘세틴을 안정화시켰을 때는 74%까지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확인이 되고요. 근데 얘네들은 심지어 제형 내에서도 굉장히 안정하고 2년, 3년 동안도 제형 내에서 문제가 없게끔 잘 이게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소재라서 저희 요것도 저희가 지금 논문까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SPF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게 좀 갑자기 학념에 있다가 왜 SPF랑 뭔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SPF UVB는 선본에 의해서 홍반이 얼만큼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SPF 지수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항산화라고 하면 항염을 그러니까 안티 인플라메이션까지 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반이라는 것은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는 거라서 걔네들을 조금 뭔가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면 SPF 지수도 실제적으로 얘가 효과는 굳이 부리진 않겠지만 그 홍반이 올라올 수 있는 그걸 좀 늦출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좀 착안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실제로 SPF 지수가 한 10%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쪽으로 좀 연구를 사실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인데요. 이거는 사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요즘에 그 와디즈에서 막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좀 난린 건데, 이게 2X 웹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신기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착안을 했냐고 하면, 물을 먹고 자라나는 화분 속 식물처럼 물을 만나면 SPF가 높아지는 선크림을 만들 수 없을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착안점을 주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게, 물을 닿으면 SPF가 어떻게 높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물을 닿으면 대부분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일단은 안 씻겨 내려가는 게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제가 그 응지 편성 말씀드릴 때 무게물체들이 뭉쳐서 두꺼워지면 이게 볼륨이 커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자외선을 받았을 때 흡수되고 산란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SPF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벌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SPF를 대부분 이제 차단하고 있는 막 자체를 조금 늘리면 가능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을 튕겨내서 얘네들을 유지하는 거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소재를 만들어서 대부분 물이나 땀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게 레이어층이 두꺼워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코팅을 2번 코팅했습니다. 이거는 2번 코팅했고, 하나는 이제 물이랑 안 친한 소재를 파우더에 코팅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소재를 인위적으로 코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저희가 빗으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얘는 이제 파우더 성분을 가지고 저희가 플레이트에 이제 파우더 성분을 다 깔아놓고, 실제로 일정 시간 침수를 시킨 다음에 말리고 저희가 SPF를 찍어봤더니 SPF가 한 40% 정도 올랐어요. 40% 올랐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코팅된 파우더들이나 아니면 뭐 실리콘 코팅된 파우더들이나 코팅되지 않는 파우더들은 대부분 다 이제 씻겨 내려갔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저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제 아까 이온을 띠는 소재를 저희가 코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물을 먹는 것 같아요. 물을 먹어서 하이드로 본딩을 이뤄가지고 그 레이어 자체를 좀 두껍게 만든다고 저희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어렸을 적에 약간 젤리 같은 건데 물에 들어가면 막 커지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플럼핑이 된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막이 두꺼워진 만큼 자외선을 잘 커버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일단 특허가 일단 등록이 완료됐고, 요거를 저희가 작년에 화작품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최고 논문상 이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수성, 아까 그 성분을 쓴 거랑 일반 코팅된 파우더를 쓴 거랑 비교했을 때 까맣게 남아있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코팅된 파우더를 썼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코팅된 파우더를 바르고 침수해서 막 흔들어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개발한 그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발라가지고 물을 흔들어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침수돼서 나오는 릴리즈 되는 양이 사실 없다는 것도 보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요것도 저희가 사실 RTB 자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거라. 혹시 예. 요새 막 친환경적 이슈 때문에 네. 뭐 코랄 보호하고 네. 이런 컨셉 선크림 그런 컨셉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저것도 그런 거 약간 인지라고 하기까지 그런 것도 연계돼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아까 코랄은 이제 미국 몇 개, 한 3개 주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하와이랑 플로리다 그쪽이랑 뭐 3개 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대부분 다 산호초들이 많은데, 네.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 지금은 2개거든요. 2개 성분이 이제 릴리즈 돼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산호에 붙어 있던 그런 식물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 산호가 사실 같이 기생하면서 하는데, 걔들 때문에 산호 초가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컨셉인데 얘는 사실 파우더거든요. 근데 파우더인데 요즘에 사실은 그 미세 플라스틱 파우더 이슈도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매치기 시키면 충분히 소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결정을 하시거나 그리고 저희가 만들 때 세 가지 팩터를 최근 약간 트렌디한 세 가지 팩터를 말씀드리자면 고효능의 UV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영향이 적은 UV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외선 차단 등에서 시너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제 대부분 사용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자외선 선크림은 지금 이제 트렌드가 스킨케어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외선 차단제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합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합들을 잘 연구해서 시너지가 낼 수 있게끔 처방을 디자인한다면 굉장히 사용감도 좋고 고효능의 그런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